네, 호남역사 바로서의 국민연대 광주 광복군 사령부가 주최하는 전라도 천년사 간행 저지를 위한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호남역사 바로서기 국민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공의 역사 광복군 김석훈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김석훈 역사 광복군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맛비로 날씨도 구른 날씨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초들의 손으로 정말 만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물론 전라도 천년사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민초들의 뜻에 따라 동의를 얻고 그 뜻에 따라 1만 년 우리 역사를, 그 이상을 찬란했던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혔다면 왜 이러한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 우리의 진정한 역사, 우리의 진정한 자긍심이 진정한 우리의 한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유구한 역사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먼 길 춘천에서 이정희 중도 유적 지킴이 대표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우리 아까 KTX 타고 오신 우리 손윤 박사님을 포함해서 함께 일어나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송인기 선생님이 뒤에 또 KTX 타고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고흥과 순천, 광양 또 먼 곳에서 장맛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예술인과 또 진다리 붓 명장 안명환 선생님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우리 주인공이신 이원희 변호사님께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크게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역사를 진정으로 밝혀주실 분입니다. 자,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 다일라 하면 다 함께 다일라로 함께 따라 주십시오. 우리 역사 다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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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하지 마시고요. 네, 다일라 이렇게 외쳐주시고 건배할 때도 다일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더 뜻깊겠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역사 의병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젊어서 4.19 통일 의병대 의병장으로서 우리 민주화와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우리 선배 광복군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님 지금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광복군 선배 광복군 앞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용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지인을 통해서
역사 이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4.19의 통일 의병장으로 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호남 4.19 혁명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냐? 바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4.19 역사가 현재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4.19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운동과 또 4.19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투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4.19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의 반독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하나, 거기는 4.19의 민족 통일 운동이 바로 4.19의 양대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4.19의 민주주의는 그동안의 수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되었지만 4.19 통일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4.19하고 통일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전부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걸 바로 광주에서 제가 4.19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통일, 제2 통일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왜 광주에서 하느냐? 바로 4.19 혁명이 바로 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역사가 대구 EFR에서 무슨 4.19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4.19는 바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4.19가 있었고 바로 4.19 혁명과 3.15 부정선거는 바로 한 사건입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바로 4.19 혁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사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국민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참 120년 전에 아시다시피 아까 통합관계가 유인물북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일종의 아시다시피 이 참 청나라하고 일본 나라하고 그 등산해서 지금 그때 통합난이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일제 침략의 어느 그 전주곡이 되었다 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4.19 더구나 전라도에 천년설을 쓰는데 일본 서기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정말로 뜻이 있는 도민들이라면 용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 모임이 오늘 내가 먼저 나왔더라면 정말로 제가 앞장을 서서 각기 연우층에 한번 내가 뛰어다니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모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더라 했던 그런 아쉬움이 방금 이 자리에서 다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여기 강사 되신 분 이혼희 변호사님은 아직 인사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전에 방금 했던 우리 김성열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이혼희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역사 강복운동에 천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강연을 아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우리 이혼희 이 강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 4.19 전라도의 천년사가 왜곡에 대해서는 영원히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역사 광복운동에 전 국민들이 아마 이 자리가 아마 이렇게 전부 발전되고 더 이렇게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이혼희 강사님의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혼희 변호사님을 앞으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고대어 또 일본 고대사 공부를 시작한 게 7, 8년 됐습니다. 20년이 조금 못 됐는데 제 혼자서 책을 읽고 또 쓰고 이렇게 하기만 했지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공부한 바를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먼저 전라도 천연사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전라도 천연사가 일반 시민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대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고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에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늦은 바람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을 크나큰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과는 180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8세기 이후 일본 사람들의 꿈이랄까 이상, 아이위시를 그린 창작 소설집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화성, 목성이 도는 그런 식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가 이렇게 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국이지요. 이 백신라 고구려는 시도 때도 없이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조공을 하는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조공한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임나일본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일본의 위성국이었다. 이게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이걸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서기는 아이위시, 일본 사람들의 아이위시를 그린 창작 소설이고 그 아이위시를 실제 여사인 양 그렇게 날조를 했습니다. 전라도 천연사는 이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를 맹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엄중하게 비판을 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 비판이라는 것은 일본 학자가 비판한 것, 또 일본 역사학의 시각에서 비판한 그것을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일반 시민들의 역사관과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사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말로는 임나일본부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나가 일본이 임나를 지배했다는 것은 안 믿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개별적인 사건이라든가 또 임나 부흥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를 안 믿으면은 전부 다 안 믿어야지. 지배했다는 것만 안 믿고 개별적인 여러 온갖 사건들을 다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의 백제사나 가야사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를 보면은 일본 학자들의 시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학자들도 임나일본부를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대로 일본이 임나를 지배했다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를 조금 주어를 바꿉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본이 어디를 공격했다 그거를 주어를 일본이 아니고 백제다 이렇게 주어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어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가 창작인데 주어를 바꾼다고 그게 창작이 진실로 둔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나일본부에 나오는 지명, 그 지명은 창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지은 사람이 백제의 사서, 실존했던 백제의 사서를 보고 여기저기서 지명하고 임명을 따와가지고 임나일본부 소설을 창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존 백제인의 임명 또 실존했던 백제의 지명을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전체가 창작입니까? 창작물 냄새를 조금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도 천연사의 지명 비전 그 부분은 전부 삭제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일본은 언제 통일 그 문제입니다. 이 일본 통일이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강했느냐 일본이 강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국토는 남북한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됩니다.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일본이라면은 백제 혹은 가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요. 일본 쪽이 훨씬 힘이 강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100가 200개 이렇게 여러 개의 포왕국으로 분열됐다면은 문제가 다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7세기에 와서야 일본이 통일됐습니다. 5세기나 6세기 무렵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최소한 개 이상의 소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 목포대학교의 강봉용 교수님이 일본 통일은 7세기다 라고 한 것 제가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통일이 언제 됐느냐? 이것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이전에 그러니까 황국사관 그 무렵에 일본 학자들은 4세기에는 통일이 완성됐다. 그래서 통일 후에 넘쳐나는 힘으로 조선반도 남부로 진출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를 세워서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은 일본 역사학에서도 그렇게 일본이 통일됐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봉용 교수님이 7세기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통일이 언제 됐느냐에 대해서 장황한 준비를 했는데 대폭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역사를 다룬 수서를 보면은 608년 백제 멸망하기 불과 멀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수나라의 사신이 직접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듣고 한 바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시마도 나오고 이끼도 나오고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또 10여 국을 지나서 오사카에 도착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608년에도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4세기 말까지의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이 청동기 시대에 비슷하게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소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왕이라는 사람은 샤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또 기마 문화도 없었습니다. 철제 갑옷이나 투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과는 아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4세기 말부터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야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집단으로 건너가서 기마문화, 또 갑옷과 투구, 또 서예기, 또 선진적인 농기구, 이런 온갖 선진 문물을 전파를 했습니다. 기마민족설이라는 유명한 학설이 있는데, 그 일본의 에가미 나미오 선생은 이러한 기마 문화를 무력으로 홍보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홍보. 전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세기부터는 또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백제 풍의 문물이 일본에서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세기에는 가야가 6세기부터는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 그 다음으로는 날조한 역사를 기록한 일본 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가 역사를 날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660년에 갑자기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의 왕이나 지배층의 백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본국인 백제가 멸망해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나라가, 본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배층인 백제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피지배층인 일본 토박이들은 인구수에서 압도적이지요. 그래서 이 토박이들을 어떻게 지배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백제 사람들은 토박이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하나로 되는, 동화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기, 일본 서기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천황하고 우리 귀족들은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다. 태고적부터 일본 열도에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과 똑같다. 이렇게 속일 목적으로 역사를 날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백제 후예인 게 확실합니다. 백제 후예가 아니면은 그런 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황과 귀족, 즉 지배층의 뿌리가 백제였다. 그런 사실이 완전하게 잊혀지는 사태는 결코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기, 왕인 등 수많은 백제의 학자, 스님, 관리,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일본 서기는 12명의 백제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도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왕자가 백제로 건너온 그런 사실은 단 한 번도 안 보입니다. 만일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하게 교류하는 그런 사이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서로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12명의 백제 왕자 중 상당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자들이 수호를 닦는다 혹은 인질이다 하면서 건너간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서기를 지은 사람은 백제가 일본을 지배한 사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은 또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해서 인질이다 뭐 그렇게 암호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천황가의 선조는 천조 대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천조 대신 일본말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입니다. 천조 대신은 고청 그러니까 넓은 하늘 벌판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은 백제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수많은 하늘이 나옵니다. 곳곳에 아마 수백 번 나올 겁니다. 그 하늘은 백제입니다. 천신, 하늘의 신은 백제에서 건너간 신 혹은 사람입니다. 천황가의 뿌리가 백제라는 사실을 일본 서기는 암호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6, 7세기에 수많은 백제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들이 찬란한 아스카 문화, 그 당시 일본의 수도가 아스카였지요. 아스카 문화의 주역이다 라는 사실은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 사람들은 주로 기술자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왕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왕이었고 백제에서는 기술자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술자 몇 명이 건너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지명 일본 수도의 지명을 받고 있겠습니까? 기술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위층은 지배층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 아스카를 흐르는 강 이름, 이 강 이름이 원래는 소가천이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백제천으로 바꿉니다. 백제천역에는 유명한 백제대궁이라는 궁전과 백제대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궁전의 이름을 백제로, 또 백제대사는 왕립 사찰이었습니다. 왕립 사찰의 이름을 백제로 이렇게 짓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백제 사람들이 일본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의 나라와 오사카 그 일대에는 백제 혹은 이마키는 금방 건너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지명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세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지명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인구는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지배층이었습니다.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6, 7세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으로 건너온 조선 총독 이하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6, 7세기의 왕들이 일본을 통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북끝으로 만들어낸 가공인물들입니다. 실제 하지 않았던 가공인물들이 일본을 통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서기는 기원전 660년에 적유했다는 신무부터 697년에 세상을 떠난 지통까지 또한 40명, 40명의 왕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3명의 왕은 실존 인물이고 그 앞의 37명은 모두 창작된 가공 인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조, 신무부터 여화까지 부대 여화까지 9명의 왕이 허구라는 것은 현재의 일본 역사학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통설입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한국 사관의 찌들은 제야 사학자 몇 명 정도가 믿고 있을 겁니다. 시조부터 9대 9명은 날조된 가공인물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역사서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고대 일본에는 엄청나게 큰 무덤이 많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게 한국이 앞섰지만은 단 하나 무덤의 크기는 일본이 월등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무덤은 오사카 가와치라는 곳에 있습니다. 5세기 전반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서 길이가 무려 486m나 되는 16대 인덕이라는 왕의 무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길이 422m인 15대 응신이라는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덤은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입니다. 길이가 120m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갖다 놓으면 아마 한 400번째, 500번째 그런 정도일 겁니다. 이 15대 응신이라는 왕과 16대 인덕이라는 왕은 일본 학자들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공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존 인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공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15대 응신이라는 왕은 그 모친이 누군가 하면은 신라를 정벌했다고 하는 유명한 신공왕후라는 여왕입니다. 물론 신공왕후는 가공인물입니다. 일본에서도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공의 아들인 응신은 3살에 태자가 됐는데 무려 67년이나 태자로 있다가 70살에 즉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응신 11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고사기는 13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3살에 태자, 70살에 즉위, 110살 혹은 130살에 사망. 과연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응신의 아들이 16대 임덕입니다. 일본 서기는 제위 연수, 왕위에 있었던 연수가 87년이지만은 사망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신숙주 선생의 해동제국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덕이 110살에 죽은 걸로 나옵니다. 신공왕후는 10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신공, 응신, 임덕 그 3대의 평균 수명은 106.6세가 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이렇게 수명이 긴 것을 보면은 창작의 수고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응신과 임덕 둘 다 가공인물입니다. 따라서 두 거대한 무덤은 응신과 임덕의 무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고고학에서는 이 두 거대한 무덤이 불과 10여 년 혹은 10수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 응신이라는 왕은 310년에 죽었고 아들인 임덕은 그보다 89년 후인 399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간격이 89년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고고학에서는 두 무덤이 불과 몇 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일본 서기는 죽은 간격이 89년이니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계산이지만 일본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동제국기, 신숙주 선생의 해동제국기에 나오는 일본 서기의 변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제국기라는 책은 신숙주 선생이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와서 1471년 성종의 명령으로 지은 책입니다. 거기서 일본의 사정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의 26대 개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본의 왕들이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한 왕이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후세의 변작자가 지은 게 분명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동 제국계에는 16대 인덕의 수명이 110살이라고 나오지만은 일본 서기에는 수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 서기라는 책은 처음부터 창작된 위서인데다가 후세의 혹심한 변작을 거쳤던 게 분명합니다. 이게 일본 서기의 실체입니다. 임나일본부, 전라도 천연사의 전문가가 된 임나일본부의 수많은 기사도 후세 변작자의 솜씨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연구가 합니다. 이게 과연 임나일본부 기사가 일본 서기 원본부터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후세 변작자가 조작한 것인지, 그까지는 저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라는 외왕, 저는 백제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풍은 백제가 망한 후인 662년 8월 5천 대군과 170척의 함대를 이끌고 백제로 돌아옵니다. 이 부여풍은 백제 멸망 무렵의 왜곡의 왕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여풍이 인질이었다고 한다면은 귀국 하나 인질에게 전함 160척에 5천여 되는 엄청난 대군을 호위병으로 부져줄 리는 만무하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은 호위병 겸 백제 구원군 선발대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 해인 663년 구원군 본진 2만 7천 대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백강구 전투가 벌어집니다. 부여풍은 이 대함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이 백강구 전투에서 참패한 후에 왜군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에 항복한 지휘관도 백제의 왕자인 부여충성과 충지였습니다. 즉 2만 7천 구원군의 최고 지휘관은 부여풍, 부사령관은 부여충성과 충지 두 왕자였습니다. 부여풍이 인질이었다면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여풍은 백강구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 고구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이번에는 당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부왕인 부여풍이 백제로 떠난 후에 왕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즉위식은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무려 7년이나 저기를 미루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왜 이렇게 7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저기를 미루었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중국이나 혹은 유럽에도 왕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즉위식을 7년씩이나 이렇게 미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인 부여풍이 전사를 했다면 천지는 아마도 바로 즉위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부여풍이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즉위를 미룬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668년 1월에 즉위식을 올렸는데 바로 그해 10월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부여풍은 중국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천황가는 부여풍의 직계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8세기 이후 천황가에서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시조 신무가 아니고 38대 천지를 실질적인 시조로 받들어 모셨다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황가는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완전히 외면을 했습니다. 천황가에서는 37명이 가짜 그런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8세기의 천황가에서는 왕릉을 원릉과 건릉으로 나누어서 바치는 공물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먼릉이고 37대 천지부터 건릉이었습니다. 원릉에 대해서는 왕자나 공주 같은 일반 그런 급의 공물을 바치고 건릉은 정식 천황으로 모셨습니다. 시조라는 신무마저도 천황이 아니라 일반 왕자나 공주 같은 아주 하찮은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9세기 중반에는 심릉사묘제라고 해서 도합 14개의 왕릉에만 제사를 올리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14기 중에서 가장 선대가 바로 38대 천지였습니다. 중세쯤에 천황가에서는 천황이 잠을 자는 침전, 그 안쪽에 작은 불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상의 위패하고 작은 호신부를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대가 또 38대 천지였습니다. 천황가에서는 시조 신무부터 37대까지는 조상으로 않고 38대 천지를 시조로 모셨던 게 분명합니다. 일본 서기를 위수로 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본의 제야사학자
지금 이 자리를 만든 분들도 제야 사학자들이겠지요. 일본의 제야 사학자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 선 책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조 투성이의 일본서기. 왜 서기는 고대사를 위장하였을까? 일본서기 말사란 고대사 수수께끼의 진상, 날조의 일본사, 거짓의 일본 고대사, 고대 천황가의 도래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읽지는 안 합니다만은 일본 서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백제가 통치한 왜곡, 잠깐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7입니다. 칼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은 백제 왕세자 기가 후왕인 외왕 지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후왕, 이 두 글자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후왕은 대국에 종속하는 소국의 왕입니다. 또 선세 이래 이런 칼이 없었으니 길이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완벽한 명령문입니다. 외국의 왕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외왕지는 백제 왕세자 기의 아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 즉위식에 사용된 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세기 무렵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는 반드시 삼종신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삼종신기라는 세 가지 봉부를 신임 천황에게 바쳤습니다. 칼, 그리고 청동, 거울, 옥, 세 가지입니다. 그중 칼은 백제의 대왕이 하사한 파적금과 호신금이었습니다. 천황 즉위식에서 사용된 칼이 백제에서 만든 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백제의 대왕이 일본 왕을 임명하던 시대의 전통이 중세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칼에는 글자가 있었는데 경신년 백제에서 만들었다. 37번 단련한 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루 칼은 중세에 여러 번의 화재로 소실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칼에 새겨진 글은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적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삼공 전투금 혹은 장군금이었습니다. 일본의 왕이라는 존재는 백제의 대왕에게 있어서는 삼공,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세 명의 최고위 관료 혹은 장군이었습니다. 이 칠지도는 워낙 유명하지만은 천황 즉위식의 파적금하고 호신금, 이 칼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내 책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지만은 거기에 뭐 어느 누구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이 파적금과 호신금 글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왜 이런 것은 전혀 외면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음용사 호류지라고 하지요. 거기에 금동제 관세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살상을 만들게 된 경위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모의 이제 극락 왕생을 기원한 그런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족인 대원 박사는 백제에서는 왕족이었고 이 땅에서는 왕성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새 스님의 성이 대원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원시는 신탄 성필을 보면은 그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739년에 일본의 성모 천황이 39대 천무라는 왕의 정손자 4명한테 이 대원진이라는 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때 739년에 처음 생긴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세 스님이 자기들은 백제에서는 왕족이었다. 그러니까 부여시이지요. 이 부여시가 대원진이시고 이 대원진이시는 바로 황족입니다. 인천 성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천황가의 뿌리가 어딘지, 천황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책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뭐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칠지도 또 그 다음에 파적금과 호신금 2칼, 그 다음에 이 관세음 보살 조성기, 이 세 내용만 하면은 천황가의 뿌리가 어딘지, 또 그리고 백제 사람들이 일본을 통치했다. 그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물증인데 왜 그 우리 학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저 임나 일본부만 되풀이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알 수가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너무 답답하시죠? 네. 더 용기를 내시고. 네. 긴 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제가 번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한 분도 반응하지 않았다,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한 분은 빼고 모든 분이 이제 무시하고 또 폄하를 했달까, 또 그 아예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님 연구 또 성과를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실지도, 그다음에 파적검, 호신검, 또 관세음 보살 조선기를 보시면 백제가 외국을 통치하고 그 말은 그 외국이 백제도 속국이었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백제와 외국 관계를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단언하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학자들이 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께서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역사는 시민이 중심이 돼서 대중이 중심이 돼서 기존 역사를 검증하고 오류를 시정하고 새롭게 써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존 역사학의 발전에 거듭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두 박사님 말씀 잠깐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0분 KTX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발표문을 코팅해서 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손윤 박사님을 모셔서 방금 우리 변호사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질문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윤 박사님,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전우정 선생님께서는 매주 조선사 정립 포럼을 매주 수요일 가지시면서 우리의 정말 역사의 뿌리 어떻게 복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찾으시면은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그 전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에 그 7년 전에 왔는데 오랜만입니다. 우선 광주의 그 4.19 혁명과 5.18 영령들한테 고개 숙이고 저는 그 영령 앞에서 오늘 진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현희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지간히는 알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저분을 해서 적어도 백제 사는 일본 사는 저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랑 같이 온 사람은 정우성 저술가인데 삼국사의 중심으로 10권의 책을 써서 지금 최근에 우리의 진실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 강간사학제 맡기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그 과거에 미사협, 전국 미사협 제가 대표를 했었습니다. 직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온 이유는 뭐냐면 광주가 우리 민주성지처럼 역사혁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제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30분은 토론해야 되는데 여기서 40분은 나가야 됩니다. 제가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현희 변호사님의 내용을 읽고 제가 도와준 뜻에서 책을 요약했습니다. 저러면 토론할 것도 없이 제 코팅을 보시면 이 일본 사기 왜 전라도 철원사가 어디서 나왔냐? 일제에 일본군이 만든 정안론에서 나온 겁니다. 정안론은 1867년에 일본의 메이지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후예들이 누구냐?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에 히데요시 그걸 원수를 갖고 산풀이를 하게 해서 정안론을 만들어서 조선을 다지치기로 하고 그 정안론에 의해서 동학혁명 때 많은 전라도 동학군들을 죽인 이유가 이순신한테 패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날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낙조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1913년 한일합방을 하고 일본에 제가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썼는데 스에마스 야스카즈라고 경성제약대학 교수고 지금 서울대 전신이죠. 조선사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입니다. 그분들이 가야사를 경상도사를 말살해 놓고 그게 잠잠해지면 이제 전라도사를 망치겠다. 110년에 이걸 구성해 놓고 인제 와서 전라도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창작품 정도가 아니고요. 제 말대로 놔주면 놔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강단이든 나를 가르친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으니 이거를 제일 먼저 제가 광주에 존경하는 전라도분한테 이 고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코팅을 하냐면 제가 시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코팅은 여름에 부채도 붙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저는 박사급이지만 전문가지만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을 키우실 수 있는 어린아이나 학생에 이걸 주면은 이거는 뭐냐 임진왜란부터 현재까지 전라도 천년사의 700년사를 이거 하나만 포털에 검색해보면 이거 하나로 전라도사는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라도에 패한 거를 원수로학교에서 병합론 만들었고 그 원수로학교에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는데 두 가지가 같은 뿌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다일본문사에 전라도 비정한 거는 원래 일본 역사에도 없고 한국 역사에도 없고 중국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냥 일본군이 천황이 시키니까 야 제일 심한데 순창은 외성 그거는 뭘로 하자. 남원은 기문으로 하자. 해남은 명랑 대첩을 한다니까 그거는 친미다리로 하자. 저 여수 돌산하고 여수 섬은 야 노량 대첩을 한 거니까 이순신 주기 위해서 거기는 상다리로 하자 하다리로 하자. 이런 완전 날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럴 증거를 한 게 또 이은혜 박사님이 해서 어쨌거나 우리는 긴말 않겠습니다. 이거를 꼭 버리지 마시고 자식들, 어린이, 손자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을 믿고 코팅 해왔으니까 이걸 주시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핸드폰을 조작하면요 바로 이원희 변호사님이 왜 18년 전부터 이걸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임승열 위원장님이 오래전부터 저를 해서 제가 광주에 내려올 시간이 없었는데 그것도 광주에서 역사를 봐주겠다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4.19도 그랬고 5.18도 그렇고 광주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광주에 먼저 왔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광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서울에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 우리 역사 5,000년사를 바꾸려고 지금 전우성 박사 같은 사람하고 포럼을 만들어서 조선사 정립 포럼인데 그 안에 중요한 카테고리가 일본서기 조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여기 광주에 계신 분들은 아까 교수님도 몇 분 계시는데 교수님은 대부분 아실 거고 여기 대부분 시민들인데 시민들은 배우러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많은 걸 진실로 말씀하시고 어린애들한테 어른들은 한번 오래됐게 안 돼요 관념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손자 주시라고 파트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모든 해서 이 광주 분들하고 해서 서울에서 저희들이 일어나서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죽은 원수를 갚아야 되고 많은 동학분들이 우리는 동학혁명 때 30만이 죽었다는데 전라도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해남 땅끝마을에서 다 죽었고 완도에서 다 죽었고 제노사이드라고 섬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도 불구하고 남원에서 12만 6천 명의 여자 아줌마 포를 해서 일본 교토에 비총을 만들고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 임승일 위원장이나 광주의 모든 인주화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준 박사님 세무사인 실론 좀 전에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 박사라고 해서 역사를 점유하고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역사를 국민에게 주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역사를 쓰고 관세사가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세무사가 새로운 역사를 해석해서 국민 대중에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 잊혀진 역사를 알려주는 시대, 대중 역사, 시민 역사의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원희 변호사님의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가치 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관객석에서 질문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BH 27번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준 박사님, 전호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무대를 감독을 해주신 저희들 때문에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무대 감독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두원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좀 더 보완하고 반성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잊었던 역사를 되찾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강국군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